자,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김수지 네. 변호사의 개인 사정상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방송이면서도 새해 달라지는 의미 있는 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일단은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이 1월 2일이잖아요. 네. 어제는 1월 1일 그 공휴일이어서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업무나 뭐 공부 이런 것들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다짐에 따른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진정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2024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저축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 알려주시죠. 네.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 제도와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최저임금은 매년 7월경에 정해지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바로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 9,860원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주 40시간 노동에 주 휴수당을 더한 그 월 환산액이 206만 원 정도인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최저임금 법령 개정이 돼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그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었고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그 산입 범위가 확대돼서 올해인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 지금처럼 이제 개정이 되게 된 것은 기본급 외에 그 뭐 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근로기준법상. 근데 기본급이 좀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전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이제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본급 외에 이제 지급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 합쳐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피해갈 수 있지만 결국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또 최저임금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확대 적용돼서 뭐 작년에는 뭐 절반 정도까지만 이제 산입됐던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70만 원이고 상여금 20만 원, 뭐 식대 17만 원이다. 그래서 월급이 총 207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이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 207만 원에 더해서 수당 6만 원, 그러니까 총 213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의 계산에 그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급인 170만 원만 해당이 됐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170만 원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이 195만 원이었고 네. 그 201만 원이었고 네. 여기에 뭐 상여금 중에서 절반만 작년에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대도 마찬가지고요. 15만 원, 그 2만 원까지만 차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들만 합치면 19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최저임금이 201만 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19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6만 원이 미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6만 원을 받다 보니까 총 213만 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월급이 그대로 207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 상여금 20만 원 하고 식대 17만 원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사용자와 뭐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한 그 수당 아까 그 7만 원을 따로 6만 원을 따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월 233만 원을 받던 노동자가 올해부터는 이제 207만 원만 받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안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올해부터는 이런 그 전면 확대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좀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노동계 입장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적어서 이제 발생하게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때문에 고민해왔던 사업주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환영할 만할 수도 네. 있겠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을 기본급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상여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왜 이거 네. 합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마 이거를 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근로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뭐 기본급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근로 환경과 관련해서 사업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 사항도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고 한데요. 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부과와 그 또 위반 시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1월 27일부터는 이제 2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22년 그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2년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가 644명이었는데 이 중에 60.24%가 388명의 그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이 처음부터 그 됐어야 됐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 2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적용이 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사업장 그리고 사무직 비중이 높은 그런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안전 보건 조치 그 이행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아직 안전보고 확보 의무 이행 체계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2년의 경과 시한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월 27일부터는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또 업종도 불문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그리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면 5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확대 시행 이전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업주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걸려버리면은 크게 이렇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뭐 근로자의 단순한 어떤 실수, 부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예컨대 사무직만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 형태를 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뭐 사업주 대 사업주로 뭔가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의 형태를 좀 바꾸는 그 편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용역계약의 형태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근로계약 형태라면 근로자로 사실은 인정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뭐 이런 뭐 계약 형태를 바꾸자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처음에 그냥 뽑을 때 그냥 정기적으로 뽑으면 되고 그렇죠. 뭐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거를 자꾸 피해가다가 이렇게 되는지. 그렇죠. 자, 일단 새해에는 또 그 심각한 뭐 저출산 현상, 뭐 신년사에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공진성 교수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가 없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작년부터 계속 홍보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것도 이제 뭐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인데요. 먼저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해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시의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이 되고 한 가구당이 아니라 한 사람당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경우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으면서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신혼부부 얼마나 되겠냐, 이거 부자 증세다 이런 뭐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먼저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오는 이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아주 저금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게 혼인신고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하니까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인 경우에도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 효용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사실 이런 세제 혜택이나 어떤 그 금융 지원 제도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그 남녀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출산을 좀 꺼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자녀 생후에 18개월 내 부모라면 모두 부모 각각 6개월까지 2023년에 비해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월 최대 6개월 동안 최대 뭐 3천만 원 정도까지 부모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및 대상 가구 확대, 뭐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뭐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 등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는 건 좋고 정부가 적극 권장해서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데 네. 빠져나간 일자리에 대한 쪽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네, 강하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 빠져나가는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도 눈치 안 보고 갈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대체 인력에 대한 뭐 제도나 정책은 사실은 뭐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뭐 강제를 하고 있진 않아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신과 출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이제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어제인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보건복지협회가 그 임산부와 일반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임산부의 43.9%가 직장에서 임신 기간에 겪은 가장 부정적인 경험으로 직장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꼽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안 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보게 하기 위한 제도들이 좀 더 완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제도는 이번에 뭐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에 좀 찾아보긴 어렵고요. 직장 생활에서 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신체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라는 답변이 21.6%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임산부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점으로는 직장 내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제공이라는 답이 20.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배려로는 임산부들이 출퇴근 시간 조정을 들었고 안전한 환경의 업무로의 변경이 19.8%로 뒤를 이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고려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성에 대해서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뭐 유급으로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남성이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눈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의무화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 인력을 무조건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손실이 없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내가 다시 복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인 뭐 혜택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신 및 출산을 하고도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도 좀 완비가 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체 인력이 혹시나 안 된다면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경영에 보탬이 되게 네, 좀 맞습니다. 도와주는 네. 뭐 이런 게 좀 실시행이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에 대한 대책이나 제도도 2024년 올해 새롭게 또 시행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 저희가 방송 때도 이제 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서현역이나 뭐 신림동 이상동기 범죄로 많은 분들이 정말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제도와 대책들이 이제 작년부터 마련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 달 25일부터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제도가 좀 눈에 띕니다. 그 머그샷이라는 것은 경찰이 이제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이나 측면 등을 촬영해서 관리하는 사진을 말하는데 네.
기존에는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상해와 특수상해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조직 및 마약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상해와 특수상해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이상동기 범죄 중에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좀 효용을 기대해보고 있고 또 스토킹 관련 그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스토킹 등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잠정 조치로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령하면서 또 잠정 조치로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왔었거든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 이제 뭐 버튼 눌러가지고 경찰 출동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 조치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찾지도 이미 못하던데. 다가와야지만 그걸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가해자, 그러니까 재발 우려가 좀 높은 가해자들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복수극을 그렸던 더 글로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또 실제 사건 중에 이 더 글로리의 상황보다도 더 지독한 학교폭력 사건들이 세상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관한 논의가 좀 활발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는 3월 1일부터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가 금지가 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질렀던 학교폭력 행위 외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작년에 실제로 충청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보복을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보복을 하는 것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 학생들에게 전담 지원관 제도를 통해서 법률, 상담, 치유 및 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이 도대체 지금 어디쯤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가 보복당한 피해 학생들 사례가 있어서 이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해부터는 보복행위에 대한 처분도 별도로 시행한다고 하고 또 전담 지원관 제도도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피해 학생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처벌도 강력하다고 하니까. 네. 예. 자, 다음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관련 법규도 알려주시죠. 네, 그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 수위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개정안을 도입을 한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이제 10월 25일,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5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량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이제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넣어서 이야, 이거 진짜 시행되네. 네, 좀 신박한 그런 제도죠. 결과에 따라서 음주했다면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다른 사람의 입바람 불도록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제 세부적인 어떤 장치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지 장치를 부착한 뒤에는 경찰에 등록을 해야 되고 1년에 2번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그 또 사고도 발생하는 이유는 음주 상태에서는 이제 이성적인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같은 음주 측정 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해야 돼.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성적인 사리 분별이 안 돼 버리니까. 그렇죠. 왜 저럴까 싶은데 음주 상태 너무 많이 마시면 진짜 사리 분별이 네.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술을 마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애초에 막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행자 관련도 있습니까? 네, 그 보행자가 사고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우회전 할 때 요즘에 이제 멈췄다가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우회전에 따른 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던 시점이라서 이런 제도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으면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전 신호등을 전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미리 이제 교통사고 발생이 이제 잦은 지역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새해 첫 방송이지만 이제 네. 마무리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그 이제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뭐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37개 정부 기관에서 345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꼭 알아두셔야 할 법과 제도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새해 이제 새로 시행되는 법과 제도가 좀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그리고 또 살기 좋게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제가 1년 동안 PD님하고 같이 방송을 해왔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좀 노력을 했지만 뭐 어느 정도 그게 제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뭐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준 김수지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전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